자, 원고지라는 희곡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재 선정 의도로 보면 이 작품은 줄쳐야겠죠. 무의미하고 기계적인 일상의 반복 속에서 노동, 관계,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는 희곡이다. 희곡은 연극을 상영하기 위해서 쓴 거다 이거죠. 부조리극, 서사극, 표현지 극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무의미하고 기계적인 일상의 반복 속에서 노동관계, 가족, 노동과 관계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쓴 거다 이거죠. 자, 갈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희곡, 단막극이고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극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적이고요. 반어적도 있습니다. 중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주제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에 대한 풍자. 계속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돈만 버는 이런 현대인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겠네요. 자, 특별한 사건이나 전개 갈등 없이 극적상을 전개하고 등장인물에게 해설자 역할을 부여하여 관객의 이해를 돕게 한다. 자, 중요합니다. 등장인물에게 해설자 역할에서 말하는 등장인물은 아들과 딸입니다. 자, 상징적 의미 지닌 무대장치, 분장, 소도구, 희극적 과장과 반어적인 성격을 띤 대사를 통해 주제를 부각한다. 특히 상징적 의미를 지닌 어쨌든 도구들이 나와요.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죠. 그래서 등장인물은 중년 교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번역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장남과 장녀입니다. 자, 장남 등장인물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등장인물이 해설자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객들에게 상황을 이해시켜준 역할을 합니다. 가볼까요? 저는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무대장치 소개하죠. 아버지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자, 장남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자식도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볼까요? 밥 세끼 제때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은 아들, 딸이 결혼할 때 되면 아주 귀찮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부모의 역할만 얘기했죠. 자식의 역할은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의 의무만 강조하는 장남. 나쁜 새끼지?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손목시계 보며 지금 저녁 7시 반 아마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줄지가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가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되게 힘들어해요. 반어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우리 집이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이죠. 이제부터 그 부모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죠. 자,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가 이런 어쨌든 무대장치라든가 소품, 그다음 음악 이런 걸 통해서 작품의 분위기와 상황을 드러내죠. 교수의 무기력한 상황을 암시하는 음향이죠. 철문 도화가 무겁게 열리고 철문 도어 그냥 문이라면 되는데 철문 도화를 통해서 교수의 되게 가족에 대한 압박감을 얘기한 거죠. 교수 등장.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옷이 원고지 모양이다. 옷이 오케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 모양이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직업이 원고지와 관련있다. 번역가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원고지 네모칸 봐봐. 한 칸 한 칸이 완전 똑같지. 그걸 우리가 한 칸을 하루라고 치면 하루, 이틀, 3일, 4일이 항상 똑같은 칸, 똑같은 사이즈, 즉 규격화된 일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복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직업과 아버지의 삶을 알 수가 있겠죠.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이 들고 있다. 허리에는 쇠사슬을 들고 있다. 자, 쇠사슬 중요해요. 자, 양복의 원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쇠사슬 뭡니까? 이 쇠사슬은 아버지가 밖에서 메고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이 쇠사슬은 사회에서의 압박입니다. 사회. 가정에서 압박이 아니라 사회. 아버지가 사회 일을 하면서 받는 압박감입니다. 허리에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문 밖까지 나가 있다. 이제 사회에서의 어떤 압박이니까.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아있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앞을 바라본다. 중년의 펑 마른 얼굴, 이마는 주름살이 있고 찌푸른 얼굴은 돌 모양으로 변화가 없다. 교수의 모습이죠.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 하고 토하는 하품은 뭔가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온다 해서 교수의 삶은 그만큼
힘들다 이거죠. 관객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나온다. 자, 이제 장녀도 마찬가지로 장남처럼 해설자 역할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함 하품하신다. 자, 달콤 하품 줄쳐봐. 정말 달콤하니? 아니죠. 힘들죠. 얘도 반어법이죠. 지금까지 반어법 2개 나왔어요. 교수는 머리에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고양이 우는 소리 같다.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세요. 어머님들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자, 이것도 반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요. 적당한 곳에서 아내가 등장한다. 과거에도 살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자.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교수처럼 삶에 지친 상태입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앞에 장남의 말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 다하면 된다.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어떤 열렬한 책임감을 보여준 거죠. 너무 힘들죠? 부모들은 자기의 삶이 없이 이런 거죠. 소리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턴다. 누가? 아내가. 돈을 한 주먹 쥐고 가방까지 턴다. 돈 부스러기 몇 장을 찾아내고 액수가 적음에 실망한다. 오케이? 상당히 아내는 물질 만능주의죠. 황금 만능. 이런 걸 다른 말 뭐라 그래요? 배금주의라 그래요. 배금주의. 배금주의가 뭡니까? 숭배하다. 금, 돈을 숭배하는 주의라고 합니다.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제 말이 맞죠? 다음 갑니다. 플랫폼 방에 불이 서서히 꺼진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다시 앞에 돌아와서요. 앞에 돌아와서 그냥 여기서 그러겠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등으로 우리가 이게 무대예요.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장남과 장녀의 방이 이렇게 있겠죠. 각각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그래서 여기서 둘 다 불을 피우다가 불을 이제 등을 밝히다가 조명을 밝히다가 이제 여기가 꺼지면 관객들은 이쪽을 집중하겠죠. 이쪽은 이제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지? 아버지 교수와 그다음 아내가 있죠. 그죠? 여기를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는 이제 뭡니까? 장면을 바꾸는 거는 결국은 이 조명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진다. 즉 조명을 통해 장면을 전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니다.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고.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어서 옷 갈아입으세요. 천은 교수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새를 뿌리. 이 철새는 사회에서 억압이라고 했지. 그 다음 소파 뒤에 있는 또 하나의 굵은질. 이 또 하나의 굵은질이 바로 가정에서의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수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둘 다 억압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죠. 옷을 갈아입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잘 모르겠어. 김씨 만났어요? 바빠서. 그렇지만 김씨 만난 게 제일 바쁘잖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일 만나. 내일 누가 누굴 만나요? 뭐 그 이씨 만나. 이씨 누군데요? 당신이 만나는 그 출판사 주임 아니야. 그럼 왜 만난 거야? 돈과 관련 있는 거죠? 그게 왜 이씨예요? 김씨지. 알았어, 김씨. 이름도 못 외우면 어떡해요? 교수도 화를 내. 김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떻고 박씨면 어떠냐? 아닌 게 아니라 나 지금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겠어. 정말 엄청난 업무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죠. 누굴 만난다고 찾아가면 딴 사람한테 가게 된단 말이야. 애들한테 음악이나 한 곡 틀라시오.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방향에 애들을 대한 태도와 아내가 남편을 대한 태도가 정반대죠. 완전 반대죠. 얘들아. 하지만 애들은 어때요? 엄마의 목소리와 정반대 호령이나 하듯이. 그만큼 이 집은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죠. 이미 장남의 앞에 말을 통해 알 수 있죠. 부모의 역할만을 얘기하는, 그지? 위계질서가 개판인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래요? 이거죠. 갑니다.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어라. 아버지 피곤하시단다. 알겠어요. 옆방에서 축음기 소리가 들린다.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곳이면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다. 판에 고장난 듯 똑같은 곡이 대표된다. 별표. 자, 똑같은 곡이 대표된다. 무슨 말입니까? 교수의 삶을 상징하죠. 교수와 아내의 삶, 무의미하고 힘든 삶이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아내는 무표정 얼굴,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으로 귀를 막는다. 참다 못한 교수는 손을 흔들어 중지하라는 신용을 한다. 음악이 멎으면 옆방이 밝아진다. 자, 옆방이 밝아지니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수가 있는 거실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안 했죠? 둘 다 이제 둘 다 조명이
켜진 거죠. 소파에 앉아서 뭘 찾고 있는 장남과 화장하고 있는 장녀가 본다. 자, 집안의 모습이 골 때리죠. 엄마 아빠는 헝클어지고 힘들어하는데 자식 새끼들은 쳐놀고 자빠졌죠. 부모와 상반된 자식의 모습을 통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저런 시끄러운 음악 뭐 때문에 틀까?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좋아하는 곡인데. 아, 좋건 나쁜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냐 말이오. 당신이 음악을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좋다고 하던데. 그 곡의 이름 뭐지? 찬란한 인생이요. 반어법이지 뭐가 찬란해.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대풀이된단 말이고. 얘네가 대풀이된 건 찬란한 인생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지루한 인생이죠. 이게 대풀이된다 반어법이에요. 그런가 보죠. 교수가 소파에 굴러있는 신문을 본다. 자, 신문을 읽는다.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아, 바로 윗줄이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제 교수와 아내와 그다음 자식의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상적인 가족은 아니죠. 그죠? 애새끼들은 뭡니까? 부모의 역할만 강요하고 자기들은 쳐놀고 인생 즐기고요. 부모들 힘들게 살고 특히 엄마는 이제 돈을 너무 중시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문지 보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신문을 혼자 읽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지? 또 살인이야. 2살 난 애가 아버지 어떻게 죽여? 씨. 참 지푸차가 동대물 들이받아 동대물 무너졌군. 지푸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책이 번역가라 했죠? 번역책이 착취사에서 나왔어. 착취사 안 좋죠. 이런 어떤 소재를 통해서 현대를 비판합니다.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네. 끔찍해라. 남편이 아내한테 맞았군. 그죠? 이 신문 기사는 사회가 완전 쓰레기죠. 그래서 사회가 비정상적인 사회를 드러내는 거죠. 아내가 뭐라 그래? 신문을 어때? 보더니 날짜 보더니 당시 거 옛날 신문이잖아요. 오늘 거 여기 있는데 교수가 아 이거 3년 전이군. 오늘 신문 주시오. 하대 뭐라 그래?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네. 또 살이냐? 자 지금 보면 3년 전이나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3년 전에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번에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어. 지푸차가 동대문 받고 동대문 무너졌어. 그럼 3년 전에 동대문 박아서 동대문 새로 졌는데 또다시 박은 거죠. 지푸차 도망가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 잃은 노동자는 번역물이 악마사나 요거 하나 바뀌었죠. 그래봤자 다 똑같죠. 부정적이죠. 이 씨가 당선됐군. 신경토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어.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맞았군.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 아유 세상이 참 변했군요. 반어법. 뭘 변해 똑같은데. 오케이 해서 현대사회의 어떤 의식에 대해서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거죠. 그죠?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죠? 장녀가 옆방에서 화장하며 장남에게 얘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난 김에 밥이나 줘라. 자 여기서 시계한테 밥을 주다는 얘기는 니네가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그냥 얘기하면 배터리가 옛날엔 태엽 시계였어요. 이렇게 열쇠 같은 걸 낀 다음에 시계다 낀 다음에 돌리면 따닥 돌리면 시계가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일어난 김에 시계에 밥이나 줘라. 장남이 시계에 밥을 준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시계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죠. 시계는 뭡니까? 밥만 주면, 즉 태엽만 감아주면 계속 일을 하죠. 누구랑 똑같아? 교수랑 똑같아. 교수도 계속 밥만 주면 뭐해? 계속 번역하고 돈 벌어야 되죠. 여기 좀 계세요. 제가 밥을 줄게요. 그죠?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시계에 밥 주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야. 시계가 밥을 줘서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듯 교수도 끊임없이 노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계와 교수는 똑같은 거죠.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아 여기서 먹었나? 아니야 거기서 먹은 것 같고. 언제요?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어. 지금 정신 못 차리죠. 지금 하는 번역일이 몇 개죠? 몇 개 있지? 아 그러니까 원고를 잘리죠. 자존심 문제, 예술에서의 창조성, 어떤 제 고백 이게 3개인가요? 아 그렇지. 아 피곤해. 아 어떤 것이든 빨리 끝내야지 어떡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출근기도 사야겠고 이번 달 아버지 생신도 있잖아요. 아유 교수가 일해야 된 이유죠. 아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 밤낮 생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제도 아버지 생일이었잖아. 아유 그건 어제 당신 아버지고 이번엔 우리 아버지고 그저께도 누가 아버지 생일이었잖아.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아버지의 생일이었죠. 바로 그 전날도 누가 아버지잖아.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의 시누이 아버지. 아야이씨. 아 됐어. 귀찮은 거죠. 아 피곤해. 거기서 뭐라고 그래? 시계가 8시 땡 교수가 깜짝. 아이고 8시네 늦겠어. 어디 가세요? 어디가? 나간데 몰라? 회사 가는 거죠. 옷 갈아입어야지. 다시 또 철새를 바꿔맨다. 이제는 또 다시 사회에 그 아까 벗었던 철새를 매는 거죠. 문 밖으로 나가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온다. 왜 들어오세요? 나가기 바쁘게? 아 8시를 치기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그래서 대학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갔더니 깜깜하잖아.
밤 8시야. 아, 그럼 이 교수는 강의도 하면서 번역도 하는 거죠. 진짜 엄청난 노동에 시달려서 지금 정신 상태가 완전 맛이 없죠. 갔어요. 소파에 누우면서 오늘 밤 쉬어야겠어. 공부 안 하세요? 공부? 번역 일이요. 아, 좀 쉬어야겠어. 여기까지. 그죠? 뒷부분 줄거리. 기계적으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던 교수에게 감독관이 나타나서요. 번역 원고 쓰기를 독촉하고 아내는 한 장 한 장 나올 때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교수는 환상 속에서 젊은 날의 희망과 정열을 상징하는 천사를 만나요. 천사는 감독관과 아내와 대조겠죠. 교수는 자신의 꿈을 천사에게 찾아줄 것을 원하지만 천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나타난 감독관이 번역일을 도축하자 교수는 또다시 번역해 나갑니다. 신문 항상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교수는 번역한 일에 아내는 자식에게 용돈을 나눠준 일에 힘들고 감독관은 계속 번역한 일을 독촉한다.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서 날개 좀만 읽어볼게요. 작가 의도와 관련지어 음악과 소도구의 상징성.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은 지친 교수의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무의미함을 드러낸다. 원고지 무늬로 교수의 양복은 규격화된 일상의 모습을 상징하며 쇠사슬은 교수가 가장으로서 느낀 책임감과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중압감을 나타낸다. 이런 개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수의 양복, 원고지 모양의 양복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쇠사슬은 2개가 있다. 집 안에서의 쇠사슬과 밖에서의 쇠사슬. 그 다음에 장남과 장녀의 역할과 두 인물의 성격은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역할은 뭡니까? 나쁜 새끼들이죠. 장남과 장녀 모두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기적이죠. 그죠? 둘 다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원고지의 의미 제목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교수의 생활 수단이죠. 번역하는 수단. 그 다음에 신분의 표현인 동시에 사실적 신분의 표현 동시에 일상에 반복되는 틀입니다. 이는 한 채 여유도 없이 정해진 칸으로 짜여져 이루어지는 현대인의 기계적 삶을 의미하게 되죠. 교수가 아내에게 화를 낸 까닭 뭡니까? 끊임없이 노동에 지친 교수에게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무의미하죠. 따라서 이렇게 지친 자신에게 계속해서 희생과 노동을 강요하는 아내한테 화가 난 거겠죠. 언제 만나요? 만나야죠. 이러니까. 그 다음 소재 상징 의미 아까 얘기했지만 원고지 무늬의 교수 양복은 규격화된 틀에 갇혀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교수와 매고는 철새는 2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사회에서의 구속, 하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시끄럽게 반복되는 찬란한 인생은 뭡니까? 겉은 찬란하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불안시에 젖어있는 현대인의 복잡한 삶을 반어조 표현했다. 3년 전이나 오늘의 똑같은 신문 뭐야? 무의미하게 일상되는 반복. 현대인의 어떤 현대사의 모습입니다. 됐고요. 작가는 이거 아까 좀 전에 했고요. 똑같은 얘기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교수와 아내가 주고받는 대사의 특징. 아내는 교수를 취조하듯 질문하죠. 교수는 대답하기 힘들어하죠. 이는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대화에 가깝죠. 착취자는 아내. 근데 웃긴 건 아내는 교수한테는 착취적으로 얘기하지만 자식들한테 너무 공손하게 상냥하게 얘기하죠. 교수와 아내의 대사는 짧고 건조한 대화야. 건조한 대화는 얘기는 결국 얘네들은 진정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부관계죠. 부정적인 부부관계의 모습이죠. 자, 부조리교에서 특징 됐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활동 가도록 합시다. 극중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고려해서 성격을 파악합시다. 교수는 뭡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죠.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무기력한 현대인이고요. 아내는 뭡니까? 자식들에게는 의무만 강요당하면서 남편에게는 착취자 역할을 하는 이중적 성격이고요. 장남 장녀 말 안 할게요. 쌍놈의 새끼들이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전과 관련해서 장남 장녀의 역할은 뭡니까? 해설자 같은 역할을 한다. 요거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사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고 어떤 느낌 줄지. 제 말 맞았죠? 옷 갈아입으니까 한결 시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변했군요. 이거 다 뭡니까? 반어법이죠. 이런 반어를 통해서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음향의 효과. 교수가 등장할 때 오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 뭡니까?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무의미함과 교수가 느낀 피로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겠죠. 장남의 옆방에서 튼 찬란한 인생은 뭡니까? 교수가 원하는 음악 일단 아니죠. 그 다음에 장남 장녀가 좋아하는데 아버지인 교수는 시끄럽게 느낀 음악이죠. 소통이 단절돼 있고 가족의 상황이 상당히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희곡 뭐였죠? 원고지였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